자, 어른이 되기 전에 꼭 한 번은 논어를 읽어라. 우리 지난번에 독서도 했었고 이 책과 관련되어서 자신이 논어의 한 구절을 뽑아서 그 조사에서 배경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그러한 글들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주가 우선 발표하고 그다음에 동화가 평하고 함께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주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남을 쉽게 단정짓지 말라는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맹신하면 아니 되며 상대방을 쉽게 평가하거나 결정짓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안회라는 인물이 있었다. 공자의 성격상 누구를 특별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좋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하고 또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안회에게 공자는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경외시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아내 같은 제자는 아주 귀했기 때문에 공자가 더욱 아꼈을 것이다. 공자는 그런 아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을 행하는 것을 봤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채나라로 가던 중 식량이 다해 채소만 먹는 신세였다. 그런 와중 아내가 쌀을 조금 얻어와 밥을 지었다. 공자가 부엌에 가보니 아내가 밥을 짓고 있는데 밥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밥을 한 움큼씩 꺼내어 자기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닌가. 그는 생각했다. 아내는 평소에 내가 밥을 다 먹은 후에야 자기도 먹었고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이면 수저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웬일일까? 평소의 모습이 거짓이었을까? 다시 가르쳐야 되겠구나. 공자는 믿고 있던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실망이 되어 그를 다시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밥을 마무리하고 아내가 밥상을 가져오니 공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신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조금 전 제가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천장에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밥을 선생님께 드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제 입에 넣었습니다. 공자, 공자는 제사 음식이야말로 깨끗해야 하며 누구의 손도 타면 안 되는 것을 아내가 잘 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부러 아내에게 밥을 미리 먹은 것을 뉘우치라고 그 말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눈만을 믿고 아내를 오해한 것을 부끄러워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예전에는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네, 수고했습니다. 동화. 완전 잘 썼는데요. 오. 어, 음, 읽는 것도 되게 뭔가 잘 읽혀지고 음, 재미도 있어가지고 음.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래. 동화야, 숙제가 뭐였는데? 그 공자의 음, 그 다른 그러니까 음, 명언 같은 거를 찾아서 음, 풀어내는 거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동화는 예주가 완전 잘 썼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주, 자평을 에? 했습니다. 자평. 저는요, 음, 그, 그 밑에, 이거 음, 1화 말고도 이 문장이 가진 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거를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썼거든요. 음, 근데 음, 그거 못 쓴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내가 이거를 음, 그러니까 나의 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하라고 하신 걸 방금 알았어요. 음. 음, 방금 알았어. 네,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동화도 완전 잘했다 하는 거 보고
그 예주가 지금 알았다라고 그 선생님이 지난주에 숙제를 뭘 잘못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 우리가 이 책의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쓰자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책은 이 판동이라는 사람이 뭐야 공자님의 말씀 중에 교육에 관한 걸 뽑아서 그것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네, 판동 자신이 그 말이 갖는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자기의 배경지식을 활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지식을 활용한 부분과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 그 세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예주는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거를 잘했죠, 아주. 동화가 식사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나무쉽게 단정짓지 말라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에피소드를 쭉 풀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 점들. 이건 좋은 거지. 근데 이거는 예주가 뭘 잘한 거야? 조사를 잘한 거잖아. 음, 조사를 잘했고, 플러스 예주가 그거를, 예주 말로 바꿔서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풀이까지를 잘한 거야. 그거 인정. 좋은 거지. 근데 그것만 잘한 거지. 그거 외에 나머지 두 가지. 예주가 요 공자님의 얘기와 관련되어서 이걸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돼.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아니면 예주가 배경 지식을 동원할 수 없으면 그것 역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검색, 조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과 관련되어서 다른 사례들, 뭐 예수의 이야기가 됐던, 다른 이렇게 결국은 뭐 그 나무 쉽게 단정지어서 생긴 뭐 그 성급하게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생겨난 어떤 그런 일들, 어? 그런 일들과 관련되어서 탈무드 얘기가 됐던 그런 얘기를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나무 쉽게 단정 짓는 것들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은 어떠한지, 또 나무 쉽게 단정 지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나무 쉽게 단정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주가 재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지. 그 두 가지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양을 놓고 봤을 때 예주가 지금 이게 온고지 6장 분량 1274니까 온고지 6장에서 7장 분량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예주가. 그게 온고지 한 10장 정도 분량을 쏟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긴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한 20장 분량이다. 그러면 이게 맞아. 이 정도가. 근데 이제 온고지 한 10장 분량을 정도 쓴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333 아니면 뭐 442, 4장, 4장, 2장 이런 식으로 네가 비율을 생각해 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요 이야기도 얼마 정도 자세히 써야겠다. 얼마 정도 갖다 했어야겠다. 전체적인 그 온고지의 그 양에 따라서 그 비율을 이렇게 결정짓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동화도 그 특별히 한 게 없기 때문에 동화야 네. 요 나무쉽게 단정짓지 말라는 요걸 가지고서 예주가 썼던 걸 갖고서 이제 여기에 지금 예주가 안 쓴 나머지 두 부분을 보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주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네. 그 두 부분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쓰기 또는 뭐 검색해서 쓰기. 그 내용은 결국 뭐에 관한 거?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단정 짓지 마라. 단정짓지 말아라.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 그것이 역사적인 일화, 사건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영화나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여도 괜찮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요 내용을 더 이렇게 풍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본류. 지금 예주가 쓰고 있는 거는 공자님의 일화 그 자체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 말이 파생된 원래 그것도 쓰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다른 배경식을 활용해서 다른 에피소드, 역사적이나 영화나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한론 같은 경우는 책 이야기를 많이 써서 갖다 주고, 책 이야기를 좀 많이 갖다 썼는데, 어쨌든 이런 주사에 쓰는 부분. 두 번째는, 이 구절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 이 구절이 갖는 현대의, 현재, 현 상황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더 추가돼서 써야 된다는 거죠. 됐니? 네. 예주도 뭐 써야 되는지 알고? 네. 그래서 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썼다고 치고 그냥 바로 이해해주면 돼. 특별히 이앞 건들 필요 없이 이 것들의 연장선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시간이 9시 50분. 몇 분 정도 시간 주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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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분까지? 어? 15분까지? 15분까지? 그래. 잠깐만, 뭐야. 아, 잠깐만. 동화가 저기를 못 받아, 그, 파일이 안 보이지? 어, 저기를 그냥 붙여줄게, 동화야. 네. 채팅창에. 이게 저기, 뭐야. 예주가 쓴 원문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추가적으로 써야 될 내용들이 여기 부분이고. 자, 그래서 15분? 10분? 15분? 15분? 10시 15분까지 일단 작성할 수 있는 데까지 쓰고, 그 나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또 뭐 검색하고 뭐 하느라고 또 시간 다 써가고 또 한글태도 못 썼어요. 동화 이러지 말고, 자기가 그 시간, 지금 25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그럼 내가 뭐 한 5분, 10분 뭐좀 찾아보는 구상하나 하고, 직접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완전하게 쓰려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보다 어? 차라리 뭐야? 70점, 80점 정도 수준이라고 써내는 게 낫다는 거야. 완전히 쓰려고 하나도 못 쓴 것보다. 빵점 받는 것보다. 그런 점에서 그 시간 안배를 또 잘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또 잘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것도 중요한 그 글 자체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감을 잘 지키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배를 또 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질문, 동화, 없어요. 예주 질문. 없고, 자, 그럼 15분에 보겠습니다. 예.
예, 그냥 마무리를 한 대까지만 이렇게 해볼까? 한 대까지만 보내요. 음, 쓰다 보니까 두 개가 좀 짬뽕이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네요. 보내. 복사해서 옮길게요. 음, 와우. 자, 통화부터 발표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자는 자기 자신이 본 것을 마음대로 단정짓고 믿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생각해보자. 살면서 선입견이나 내가 느낀 것만을 토대로 판단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은가? 오만과 편견의 내용 속에서도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처음 보고 들은 말을 토대로 무례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지었다. 그 인물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사람은 이처럼 성급하다. 공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급했다. 그리고 자신이 성급했던 이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동화 같은 경우 뭐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소설 작품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쓰고 있는 점들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제 동화 근데 이걸 들 때 동화야 이런 예화를 들 때 여기 보면 오만과 편견에서 이제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다시를 처음 보고 들은 말을 토대로 무례하고 나쁜 단정지었다 상황에서 말달할 때 요거가 이렇게만 써놓으면 임팩트가 없어 동화야. 음, 그래서 그래서 무례하고 나쁜 사람을 단정지어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곤란함, 어떤 반전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 줘야 이렇게 성급함이 갖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걔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 요 뒷부분은 사실은 동화가 그 글을 자연스럽게 그 이어붙이는 데는 의미가 있어. 요 부분이 요 부분 의미가 있어. 그런데 요 부분이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 그러니까 뭐 데코레이션이라고 그러나 장식으로는 의미가 있어. 근데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그래서 성급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네, 일반적인 아, 그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 이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동화가 이것도 두 가지야 제일 좋은 건 동화의 인생 철학에서 나온 동화의 어떤 그런 지혜에서 나오는 부분을 너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렇다면 심지어는 공자마저 이렇게 선입견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이른바 꿀팁 그런 꿀팁을 너가 제시해 줬을 때 이제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 글은 또 전혀 다르게 되는 거야. 자신이 성급했던 이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전혀 다른 맥락이 되는 거야. 아, 공자는 자신의 잘못마저도 뭘로?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는 사람인 거야. 음, 교육자로서의 훌륭함이야. 음, 그럼 주제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때. 이해가? 네. 그러면 아까 그 공자가 성급하게 뭐 했다 해서 우리는 성급하지 말자. 그 얘기를 갖고 쓸 수도 있어. 근데 그 공자 아내의 이야기를 성급하지 말자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오류를 인정하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교육의 내용으로 컨텐츠로 삼았던 그 공자의 참 스승의 모습이라는 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예화를. 음, 그렇게 되면은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또 놀라운 거지. 뭐냐면 대부분 아까 그 예주가 그 보여준 그 아내와 공자 아내의 일화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급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성급함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컨텐츠로 삼은 위대함을 으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인데 똑같은 컨텐츠를 어떤 시각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새로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남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를 비틀어서 새롭게 해석해서 전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면 그거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겠지. 자, 그랬고 예주 보겠습니다. 이 명언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틀에 갇혀 보는 것이 아닌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처음 봤을 때 누군가를 바로 어떤 사람이라 단정 지어버리면 이가 실제가 아니었을 때 바로잡기 어려울 뿐더러 오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남을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남을 쉽게 단정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시킬 수 있다. 톨스토이를 들어봤나?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시인, 개혁가, 사상가였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를 썼다. 내 생각에는 톨스토이의 책을 읽어보진 않아도 톨스토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 것 같다. 톨스토이 또한 공자와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그의 작품들과 수필 등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내면과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 나왔던 그의 두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의 언행은 그들이 노인 처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독자들에게 그 몫을 맡긴다. 자, 지금 예주가 지금 이 쓰고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요 앞부분. 현대사에 중요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을 할 때,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들, 그 부분들이 문제 해결책인 그 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있어야 결국은 그것들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줄수 있다. 즉,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들, 좋은 지점들입니다. 또 하나, 톨스토이 그 배경지식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톨스토이가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에서 톨스토이 명언 를 들어서 결국은 이 성급함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바라보고도 좋고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톨스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경 설명 하고 있는 그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함으로써 요것만 던지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 빌드업 시킨다고 해요. 빌드업. 근데 갑자기 툭 던지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그 전에 톨스토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수록 쓰는 점들.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왔던 전쟁과 평화, 안락 까레나 이야기를 썼는데, 선거하고 나누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앞부분과 다시 이제 이것들을 연결시켜 쓴 것들. 이거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뭐야, 길이가 허용된다면 두 작품에서 인물들을 선거하고 나누고 하지 않고 그들 노인 체제에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 쓰고 있는데 요 전쟁과 평화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 또는 안나 까르네나 둘 중에 한 작품에서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다라면 그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예주가 쓴 글에 바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뭐하는데 덧붙여지면 한편에 완성된 그런 글들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합쳐져서 쓰여지는 거지. 다만 이제 아까 쌤이 비율을 얘기했어. 비율을 얘기했는데 요게 지금 보면 온고지 한 장 반 정도 쓴 거고 요것도 온고지 한 장 반 정도 썼거든. 이게 아마 온고지 한 세 장 정도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음, 아까 글이 아까 온고지 한 여섯 장 정도 쓴 거라고 했나? 그러면 이제 뭐 그 예화를 충분히 두고 이걸 짧게 쓰는 것도 괜찮아. 비율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전체적인 비율 부분에서 그 비율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동안 선생님이 그 뭐야 또 잠깐 찾아봤어. 잠깐 찾아봤는데 그 공자와 아내의 일화가 또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또 그 반대야. 내용이 보통 그래. 아, 그 아내가 포목점 비단가게지. 비단가게에서 38은 24인데 왜 23, 24를 요구하냐고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뭐 하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갖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자에게 이제 가서 뭐 내기를 했는데 그 뭐야 그 사기 틀리면 자기 목을 내놓고 이 사람이 틀리면 관을 내놓겠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관이 이제 그 쓰는 거 모자 뭐 이런 거지. 근데 의외로 공자가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야? 손님 편. 손님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내가 스승이 38에 있어도 모르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스승 곁을 뭐 떠나려고 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공자가 이렇게 두 마디 계시를 해줘가지고 결국 공자 말 덕분에 이 아내가 자기 목숨도 구하고 살인을 범할 법한 일도 뭐야 그 피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잘못을 비니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말이 맞지만 만약에 손님이 틀렸다고 하면 손님은 목숨을 잃는 건데 그냥 네가 틀렸다고 해야 손님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바람에 자신이 이제 뭐야 그 공자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공자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다. 뭐 이런 일화라는 거지. 이것도 결국은 스승의 어떤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성급하게 떠나려고 했다가 나중에 스승의 참모습을 알고 후회한 어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 일화를 소개할 수 있어. 물론 근데 요 일화는 적절하지 않아. 조금 아까 얘기해서 내용은 맞는데 적절하지 않아. 왜? 동아 이 얘기를 갖다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음, 예주 그, 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 음, 아내가 깨달은 거라서. 어, 내용은 맞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을 줘. 아까 앞에서는 아내가 뭐야 개차고 공자가 성급한 사람이었잖아.
이 이야기는 거꾸로 누구야? 공자가 괜찮고 아내가 성급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그 인물 캐릭터를 한 이야기 속에 그 서로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혼란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 뭐 다른 예화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 예화를 쓸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치이모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면접하는 얘기도 있고 뭐 다른 세 가지 일화가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설립에 관한 일화래. 그래서 어느 옷차림이 남루한 사람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돈 기부하겠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총장이 이제 뭐야 귀찮다는 듯이 하면서 어 우리 건물 한 개당 750만 달러가 드는데 얼마나 기부하려고 했냐 했더니 750만 달러 건물 한 동 짓는다면 죽은 아들 위해 대학교 전체를 성공시키 낫다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버드 대학에 거만한 거를 발길을 돌려서 이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 뭐 스탠퍼드 대학교를 세워서 기부했다. 뭐 이런 이야기야. 결국 하버드 대학 총장이 성급하게 그 외모만 보고 판단함으로써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기부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제 뭐해서 이제 사람을 책 커버만 보고 그것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책의 표지로 책명을 판단하지 말라. 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일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요 일화도 역시 뭐야? 아까 앞에 있는 것과 성급하게 뭘 판단한 것과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 일화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던 일화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들 얘기한 여러분들 조사하는 동안 쓰면 잠깐 뭐 한 거야? 검색해서 찾은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물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독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 물론 머릿속에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조사하고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글을 쓸 때 이 책에 읽었던 내용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접하는 어떤 그런 일들 자체도 그래서 글 쓸 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좋은 에피소드를 만나. 그럼 그 에피소드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에 맞는 주제의 글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또 하나는 근데 그건 흔하지 않은 어떤 그런 기회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에피소드를 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가 먼저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이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이거는 일화에 관한 것들이었고 하나 더 보면 아까 이제 동화 쓰려다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가고 못 쓴 그 부분들이 결국은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급한 일관의 오류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가정에 대해 질문한다. 다양한 경우 관점을 잡는다. 정보 수집 습관을 개발한다.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한다. 언어 사용에 주의한다. 공감을 연습한다. 과거 실수에 대해 성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거지. 찾아서 조사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숙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불현듯 깨달은 그런 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제일 좋아. 근데 사실은 이런 말 있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막 생각해도 사실 누군가 이미 한 얘기야. 그러니까 다만 그걸 내가 내 버전으로 바꿔놓는 것 뿐이야. 그런 점에서 물론 내가 생각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왜 써야 돼. 근데 그 나라는 거를 이루고 있는 토대는 결국은 그동안의 많은 지식이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은 검색이 가능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해라? 검색해서 찾아서 공부하고 그중에서 내가 좋은 거를 뽑아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는 것들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야, 네.
너는 휴가를 갔다 왔지만 쌤이 휴가를 못 가서 뭐 예주하고 쌤하고 열심히 휴가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쌤이 다음 주에 놀러 갈 거야. 떠날 거야. 그래서 그 다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래서 우리가 9월 24일 날 볼 거고 9월 24일 날에 책을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책을 볼 거야. 근데 너네 또 뭐 예주 그때 예주는 또 무슨 스케줄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 저 시험 기간 때문에 저 어, 10월 1일까지는 못 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저도요. 그래? 어쨌든 9월 24일 날 하게 되면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책을 하게 될 거고 10월 1일까지 못 오고 10월 8일 날 오게 되면 책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책인데 어쨌든 그거 처음에 그 보내준 그거에 그 사이트 그 뭐지? 그 구글 시트지 가면 네, 제목이 있는데 10월 8일이면 그 책 같대. 슬기로운 언어 생활. 제인구달? 슬기로운 언어 생활? 어, 제인구달이나 슬기로운 언어 생활 같은데 그 선생님이 봐가지고 그 일정 바뀌면 다시 보내줄게. 네, 그래. 네. 어쨌든 뭐 잘들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어.